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주담대 얘기. 대출 금리 네. 또는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게 있죠. 다 변동 금리야.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고정금리 30년짜리 고정금리를 대부분 받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싼 금리로 갈아타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난 이미 갈아탔지. 그렇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서 네.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지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미국은 야 고정금리인데 우리는 왜 못해? 야 그건 미국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대출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 그 고민에 대해서 김상훈 기자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네, 실제로 덴마크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고정금리가 많더라. 이거 미국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시장이 꼭 커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 김상훈 기자한테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말로 야. 하기 싫다. 너희들이랑 말 섞기 싫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아니, 저희가 언더스탠딩 텍스트. 맞습니다. 네. 구독자가 100만 채널인데 네. 언더스탠딩 텍스트는 구독자가 아직 2,000명이 안 돼서 2,000명이 아직 안 됐어요. 한 달에 큰일입니다, 지금. 돈을 받죠, 저 언더스탠딩 텍스트. 1,000원 받습니다. 한 달에 1,000원. 한 달에 1,000원. 진짜 한 달에 1,000원. 왜냐하면 왜 1,000원 받냐? 언더스탠딩 텍스트는 무료로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 돼.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서비스를 하니까. 그래서 나름 많이 낮춘 거라고 1,000원, 100원으로 할까 하다가 알겠습니다. 1,000원 받자 그래도. 여러분 제가 매일 갈굼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2023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금리가 한창 오를 때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조금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오를 때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금리가 하락기라서 이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근데 왜 뭐 뒷북 얘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건 아닌 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2020년이랑 2021년에 나갔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에요. 그때가 저희가 되짚어 보면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영끌에서 집을 산다라고 했던 시기인데 네.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상품의 대출 상품이 있잖아요. 변동금리도 아니고 고정금리도 아니고 예. 사실상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만기가 딱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기란다. 그 변동금리로 바뀌는 게 딱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끌에서 집을 받았던 사람들은 딱 올해부터 이제 금리 충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 당시에 대출 평균 금리가 한 2.5%, 3%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4% 중반쯤인데 만약에 금리가 2% 뛴다라고 하면 67조 원에 2%면 1.3조 정도의 가계 부담이 더 늘어나가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아져서 맞습니다. 저건 5년간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 저 상품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지금 2%대 금리를 즐겨오신 분들의 이제 파티가 끝나고 있다. 그렇죠. 이제 딱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 올해, 내년. 몇 명쯤이나 그 대출 받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여기 보시면 2019년에도 주택거리가 많이 된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때에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60조 반 130조쯤 되는 대출이 추가로 나갔었는데 저때 그렇죠. 그중에서 몇 순차적으로 퍼센트가 돌아가는 5년 거죠. 거치 그 대출인지는 뭐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사람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저금리 끝 무렵이었잖아요. 조만간 금융당국이 저거 갈아타는 또 특혜 만들어 주겠네요. 뭐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도 딱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겪는 고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 뭐 소비자가 선택을 했으니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대부분들은 정책 당국에서 이 주택 금융시장의 그 대출 주담대를 고정금리를 많이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성공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그게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재미있는 페이퍼를 하나 내서 예. 미국이야
뭐 넘사벽이니까 예외로 하더라도 덴마크를 봤더니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작습니다.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그래도 고정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왜 못하냐 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왜 적습니까? 그럼? 일단 요거 현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잠깐 그렇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잠깐 확대를 해주시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변동금리거든요. 변동금리가 68.7%고 혼합형이 28.8%. 말씀드렸다시피 변동 섞여 요거는 있는 거. 사실상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 고정금리가 살짝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변동.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고정금리는 살짝 비싸고 변동금리는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정금리를 굉장히 뭐랄까 선택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같은 걸 해요. 네. 그러면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사람, 뭐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사람 이게 바뀌긴 합니다만 대략 40% 후반에서 금리가 조금 높아지면 50%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대략 절반 정도는 항상 고정금리를 선호한다고 나와요. 고정금리를. 맞습니다. 아, 나는 고정금리 하고 싶어. 그렇죠. 이거는 은행에서 안 팔아서 그런 거야.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안 받아 보셨나요? 안 받아봤습니다. 집을 사실 집을 집을 사봤어요. 뭐.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면 시중은행에서 제시하는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 그 다음에 고정금리 상품이라고 하는 가칭 상품. 혼합형 상품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5년 뒤에 변동금리로 바뀌기 때문에 네. 다 변동금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고정금리가 2.5%밖에 안 되는데 덴마크는 보시면 변동금리가 27%밖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주기형이라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혼합형 아니고 주기형이라 그래서 5년마다 고정금리가 바뀌는 상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라고 유일하게 신한은행만 2016년부터 5년 텀으로. 5년 텀으로 금리가 바뀌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중기형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44%가 야. 완전히 고정금리. 보시면 프랑스, 미국 거의 뭐 100% 가까이가 다 순수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독일, 캐나다, 그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보면 변동금리 비중이 다 20% 미만이에요. 물론 핀란드처럼 변동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호주나 핀란드처럼. 예.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랑 조금 많이 다른 게 여기는 사회주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주택에 보조금도 주는 나라라서 주택금융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랑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우리나라처럼 조금 뭐랄까 규모가 있는 경제를 꾸리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변동금리 비중을 이렇게 많이 낮춰놓는다. 이 이유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의 기본 원칙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두 개밖에 없어서 사실 선택권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 고정금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실 그 충격, 금리가 오른 데서 오는 충격을 가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나는 이때 변동금리, 이때 고정금리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20년, 30년 이렇잖아요. 근데 각 개개인들이 그 30년에 대한 리스크, 금리 변동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낮다고 변동금리로 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가게들이 감당을 해야 되면 예.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금리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금리를 따라 올려야 돼. 경기가 쉽지 그렇죠. 않고 고민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통화 정책이라는 건 금리를 올렸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어 해야 되고 금리를 내려주면 아이고 편하네라고 해야 통화 정책이 예민하게 잘 먹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린 미국처럼 진짜 잘 먹히겠네. 그럼 우린 진짜 잘 먹히는 거지.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이 다 금리가 낮아지면 아이고 네. 아이고 편하네, 높아지면 아이고 힘들어가 되니까. 근데 통화 정책의 원래 목적 자체는 이제 신용으로 창출되는 소비를 줄이겠다는 거지
가지고 있는 그쵸. 추가 대출을 줄이고 늘리고지. 경기가 화랑이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빚을 더 끌어다가 소비를 더 하게 되잖아요. 기존 채무자들의 맞습니다. 그 현금 흐름과 가처분 소득까지 손댈 거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제가 은행이에요. 그러면 변동금리 상품을 팔면 시중에 변동이 어떻게 되면 그건 it's up to you.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샀으니까 앞으로 네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죠. 금리의 리스크를 그냥 몽땅 다 고스란히 맞습니다. 거고 고정금리는 내가 예상해서 요만큼의 리스크를 내가 진다고 줬는데 그거보다 금리가 더 오르면 내가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고정금리는 일종의 예상을 한 거고 네, 변동금리는 그냥 뇌를 비우고 맞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변동금리가 편해요. 근데 왜 미국은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많이 안 팔고 우리처럼 변동금리 아니면 뭐 그래. 혼합형 이렇게 팔든지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왜 미국은 미국 은행들은 그 편한 방법을 놔두고 네. 왜 죄다 고정금리를 하고 있느냐? 왜 이게 우리나라는 왜 죄다 변동금리를 하고 있느냐. 똑같은 뱅크고 은행인데. 그렇지. 그 우리나라 뭐 경쟁이 덜해서 그래요? 아니면 뭐 사실 조금 다른 뱅크이긴 한데 한국은 시중은행이 하거든요. 대출을? 한국은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예금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이제 대출을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냥 일반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만기가 서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20년, 30년짜리 주담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만기 불일치 문제가 생기잖아요. 힘들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니네 무조건 그 가게한테 유리하게 고정금리를 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럼 은행이 다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구조이기는 해요. 이제 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을 다 모아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MBS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게 주택 예. 저당증권이잖아요.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맞습니다. 아닙니까? 뭐 그렇죠. 네. MBS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하면 이걸 채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야 여기에 대한 뭐 위험도가 얼마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페니메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 비슷한 건데 이제 내가 발행을 했으니까 니네들이 믿고 투자를 해라고 예. 해서 이 채권 투자자들이 그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채권으로 만들어서 모아서 채권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저걸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심플하게 말하자면 나는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돈 빌릴래 라고 하면 반대편에는 나는 30년 동안 네가 주는 고정금리를 받을래 30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는 느낌으로 할래? 나는 내 돈 30년 고정금리로 굴려도 좋아 라고 동의하는 저 기관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놈이 중간에 집을 들어먹고 하면 돈을 안 어떡하니? 갚으면 어떻게 네. 엔드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이놈은 나 그냥 욕 낼름 갈아탈랜다 내 네. 고정금리 내가 미쳤냐 30년 동안 그거 되게 붙게 라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네. 하는 그 두 가지 리스크를 네. 중간에 페니메이가 그렇죠. 내가 그 부분은 보증해줄게? 채워줄게 맞습니다. 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잘 됐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어쨌든 페니메가 보증하기 때문에 상환 청구라고 하는 일종의 그 안전 장치라는 게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돈 갚아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MBS 모델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예. 미국이 가능했던 게 채권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뭐 압도적이잖아요. 우리나라 돈 7경 4천조 숫자가 잘못됐는데 우리나라에 딱 30배 정도 됩니다. 네. 그 물론 미국이 저 시장이 발달돼 있고 네. 시장이 커서 저렇게 그냥 30년짜리 고정금리 대출도 냉큼냉큼 받아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도 그냥 작은 만큼 그래도 저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 규모 사이즈만큼은.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2014년쯤에 발행 잔액이 한 50조쯤 됐어요. 지금 한 150조쯤 되는데 한 예. 10년 사이에 100조 정도가 늘었을 만큼 사실 MBS를 많이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MBS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MBS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보증도 하고 또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담보 채권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채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인기가 없다는 뜻이네. 아니요. 수요가 그렇죠. 인기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인기가 없다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찍어서 그만큼 값이 싸다는 거예요. 채권의 값이.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MBS로 미국 모델처럼 주택금융공사가 페니메처럼 굉장히 채권 시장에 받아줄 때까지 계속 이렇게 MBS를 찍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라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줄 데가 별로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덴마크 사례 같은 덴마크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커버드 본드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커버드 본드는 어떤 겁니까? 커버드 본드는 내가 여기는 본드 은행이 쓸게. 직접 발행을 합니다. 예. 30년짜리 같은 거를 뭐 예를 들면 30년 만기 주담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딱 네. 30년짜리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만기별로 나눠서 찍기는 해요. 왜냐하면 조기 상환의 위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복잡한 문제라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네. 오래 걸리는데 여튼 꼭 30년짜리 찍는 건 아닌데 예. 30년짜리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쪼개서 찍을 수도 있고 뭐 예. 조금 예. 다릅니다. 아무튼 여튼 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는데 은행이 발행하니까 사실 MBS보다는 조금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대신에 상환 청구권을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하잖아요. 은행이 발행하죠. 그러니까 은행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은행이 갚죠. 네. 근데 중간에 은행은 그걸 왜 발행해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야. 맞습니다. 라는 거니까 그래 은행 너한테 빌려줄게라고 하는 건데 커버드 펀드를 산 분들은 근데 담보 잡은 아파트가 폭락해서 가격이 10분의 1이 됐어요. 네, 그래도 은행이 갚아줘야죠. 은행이 빌렸으니까. 그렇지. 커버드 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커버드 펀드를 투자한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본드가 어쨌든 구조상은 굉장히 안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은행들이 은행이 갚아주니까.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할 때 이걸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상품으로 많이 뭐 그럴 수 발행이 있죠.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은행이 망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맞습니다. 아파트는 커버드 본드 투자한 그래. 투자자들한테 넘어갈 그렇지. 수 있으니까. 네네. 원래는 대출해주면 돈 빌려간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아다가 은행이 본드로 발행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 걔는 모르겠고 오케이. 은행이 돈 갚으세요 하니까 은행의 신용도를 보고 채권 사면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했어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들이 이 커버드 본드 발행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은행 자력으로는. 당연히 은행이 장기로 자금 조달을 안 하려고 하면 네. 커버드 펀드 발행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그 말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장기 고정 대출도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직접 하더라.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장기로 시장이 자금을 커서. 조달해서 네. 그거를 장기로 빌려주니까 네. 자기들은 사실 그 안에서 어차피 뭐 떠안을 것도 없고 중간에 그랬는데. 약간 마음 찝찝한 건 페니메이가 해주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럼 덴마크는 어떻게 가능하냐? 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채보다 커버드 본드가 더 많이 팔립니다. 예. 덴마크의 그 전체 채권 시장 규모가 한 800조 원쯤 되는데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우리 한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00조 중에 700조 정도가 커버드 본드예요. 와. 그래서 국채 발행 잔액의 한 뭐 5.5배, 6배 가까이가 이제 커버드 본드인 건데 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GDP에서 한 130% 정도가 커버드 본드 발행 잔액이라고 하니까 커버드 예. 본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 본드의 손실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예. 0.2%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 주택을 유동화한 증권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는데 그때도 덴마크 커버드 본드는 손실률이 0.2%밖에 안 돼서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그 나라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커버드 본드 시장은 프랑스 다음으로 커요. 거의 프랑스랑 비슷비슷할 정도로 큰데 그래서 그만큼 그 덴마크 커버드 본드는 그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덴마크 국채보다 더 살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은행이 발행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풍부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 본드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은행을 사는 얘기는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글로벌리하게 보면 채권 시장의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게 10년물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10년물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단기물, 그 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30년짜리 장기물을 많이 사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물을 사는 투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한국은 주력 상품이 3년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결국은 아. 덴마크에는 뭔가를 그 투자를 할 때 네, 10년 동안 고정금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거 저희가 살게요 네, 라고 하는 수요가 있어서 많습니다. 그 돈 받아다가 그럼 혹시 10년 대출 받으실래요 손님? 아. 혹은 30년 대출 받으실래요? 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주면 되는데 네. 예. 즉 30년씩 혹은 20년씩 자금을 고정금리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주체가 있는데 덴마크도 있고 네. 미국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국채도 한 3년짜리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왜 덴마크에서 결국은 연기금들일 텐데 네. 긴 기간 동안 내 자금을 고정금리로 굴리겠다고 하는 수요는 네. 덴마크의 연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의 연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은 왜 안 하냐는 그게 뭐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던데 잠깐 네.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면 예. 네. 어느 정도 10년물이 인기가 없냐면 요게 수익률 곡선입니다. 국채. 보통 이렇게 그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30년물짜리는 거의 3년물이랑 금리가 비슷해요. 예, 30년물은 나오면 보험사들이 싸그리 다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가 별로 없어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나와도 잘 안 팔리고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인 경우에는 이걸 사지 않는 이유가 스프레드가 큽니다. 예. 10년물은 10년물은 스프레드가 커요. 보통 주력 상품이 스프레드가 적기 때문에 기관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이걸 사놓으면 안전하겠구나. 금리 스프레드가 뭐와 좁기 뭐의 때문에 스프레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고점과 저점인 거죠. 무슨 거? 금리에. 그러니까 그 해당 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 고점이랑 저점. 예. 고점 저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수익률이 그 10년물의 수익률이 뭐 낮을 때는 뭐 2.5다. 네. 높을 때는 3.0이다. 그러면 변동성이 그렇죠. 크다.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적다 보니 맞습니다. 그러면 10년물을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 부동산으로 치면 거래가 유통이 잘 안 안 되는, 되는 그쵸.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거라서 맞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도 손이 잘 안 가는 악순환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금리 스프레드, 수익률 스프레드가 좁아야 안정성이 있잖아요. 얘는 우리가 이걸 사놔도 요 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변동폭이 요 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도 그렇게 큰 손실은 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념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사지 않다 보니까 요 폭이 큰 거예요. 예. 그 말은 거래도 잘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황금성도 떨어진다는 거, 그만큼 안정성도 떨어진다는 거죠. 30년물 국채는 오히려 더 30년물은 그냥 보험사가 나오기만 하면 다 사가 버립니다. 일단은 10년짜리 찍으려고 하는데 10년짜리도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은행들의 이야기인 거고 예. 실제로 수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10년 그 중기 주담 고정금리 주담대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뭐 30년까지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처음부터 30년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0년을 만약에 찍게 되면 MBS랑 부딪히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테니까 뭐 여러 이유 때문에 30년짜리로 바로 가지 않고 그냥 10년짜리 커버드 본드를 찍어서 10년짜리 그 중기 주담 고정금리 주담대를 예. 찍으려고 하는데 은행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10년물의 수요가 많이 없어서 요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수요가 있으면 은행들은 많이 네. 발행을 하겠죠, 당연히. 네. 은행들이 안 한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왜 은행 보고 그거 채권 안 찍어서 고정금리 대출 안 하냐라고 묻는 건 수요 없으니까 안 해요 하면 오케이 은행 알겠어 집에 가 너희들은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럼 그걸 수요를 누가 하겠냐 하면 연기금 보험처럼 장기로 자금 굴리는 기관들이 할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연기금 보험처럼 장기로 자금 굴리는 기관들이 있을 있는데 텐데. 거기는 그걸로 뭐 지금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안 할까 하는 거죠. 아마 그게 규모가 작나?
다른 나라들보다? 일단 우리나라 채권 시장 규모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려고 하더라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0년물은 다 사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30년물은 다 사가는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나라 연기금, 국민연금이 만약에 뭐 해외에도 채권을 사고 국내도 채권을 산다고 하면 해외에서는 주력이 당연히 10년물이겠죠. 예. 10년물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정성도 크고 그다음에 환금성도 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게 지금 채권 시장의 주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물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계속 맞물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달걀이냐 닭이냐 이런 것처럼 네, 네. 이게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금리도 들쑥날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도 없어서 잘 안 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30년짜리 사니까 또 발행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금융 당국이 네. 얼마나 고정금리 대출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런데 야 네가 안 사니까 얘가 발행 안 하고 발행 안 하니까 네가 안 사고 그러고 있으면 금융 당국이 잠깐 둘이 집합 이리 와봐. 야 얘는 네가 안 사니까 안 만든댄다. 야 너는 네가 안 만드니까 얘가 안 산댄다. 알겠어. 자 내일부터 만들고 산다. 알았지? 실시. 이게 금융당국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관치금융인데. 그래서 사실 그걸 왜안 해? 2000 지난해쯤에 한번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주기형 5년 주기로 바뀌는 금리가 주기형 고정금리나 아니면 순수 고정금리든 앞으로 은행들의 목표치는 30%로 잡고 늘려라. 그리고 우리가 커버드 본드 활용 발행할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도 해주고 네, 중간에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험 가중치를 낮춰서 보험사나 연기금이 사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살 수 있는 적격 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도 포함시켜주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그 지난해 8월인가 그 대책을 내고 나서 이 커버드 증권 발행한 데가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신한은행이 3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1조 정도.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올해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금융당국에서 미니까 하는 구색은 보이고 있기는 한데 당장 뭔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발행하기 좋게 시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변동금리로 모든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소비자들도 좋아하죠. 그렇게 해도 변동금리를. 그냥 잘 팔리니까 굳이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뭐부터 좀 그럼 바꿔야 되는 겁니까? 강제로 팔기 숙명적으로 이러면 우리는 평생 고정금리 대출 못 받겠네요. 그래서 덴마크가 사례가 굉장히 재밌다고 했던 게 그런 건데 잠깐 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구조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팔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해서 정책 모기지를 하고 아주 조금 은행에 고정금리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는 사실 변동금리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모기지 은행이란 은행이 따로 있어요. 시중은행이랑 다릅니다. 시중은행은 자금 조달을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하는 예금 취급 기관이잖아요. 예. 모기지 은행은 커버드 본드 같은 장기 채권으로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 받는 게 없고 채권 그쵸. 발행해서 그걸로 대출만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장기 채권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 당연히 고정금리 대출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 모기지 은행이랑 은행을 경쟁을 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전체 가계 대출의 20%가 시중은행이고 나머지 80%가 모기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저기서는 내가 예금하는 KB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는 게 아니고 대출 전문은행이 따로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이 따로 맞습니다. 있고. 모기지 뱅크. 거기 가서 대출 받는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 거기는 무조건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도 사실 모기지 뱅크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겠다 싶으면 시중은행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모기지은행 가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이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지은행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자금 조달을 무조건 커버드 본드 같은 장기 채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쟤네는 고정금리 상품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모기지 은행이 먼저 생기든 뭐 10년물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먼저 생기든 요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이 고정금리 대출이
우리 선택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주택금융공사로만 이렇게 해왔던 거죠. 예.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를 해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량이 너무 많아서 공사채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에 왔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왔다는 건데 그러면 뭔가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시장연구원 그 페이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모기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신한은행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시중은행이 모기지 대출도 이런 구조로 해주고 변동금리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김상훈 기자 말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예금 많이 받는데 단기로 대출을 받은 셈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죠. 돈을 꺼온 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장기 대출로 바꿀 유인이 없으니 아니 뭐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예금을 받은 만큼 대출 나가야 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대율 규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고정금리 대출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변동금리 대출 나가는 비중은 폭은 줄어들겠죠. 예. 근데 은행 입장에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은 변동금리 예금으로 예금을 받지 말고 시중에 그뭐 정기 커버드 예금으로 본드든 뭐든 어. 장기로 조달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장기 고정으로 돈을 조달해 오면 이거는 그걸로? 장기 고정으로 빌려주면 아무런 은행은 어차피 금리 변동에 대해서 그렇죠. 리스크가 어차피 없다. 그렇죠. 변동금리 받아온 건 변동금리를 빌려주고 장기 고정으로 가져온 건 장기 고정으로 빌려오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장기 고정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오려고 장기 채권을 찍으면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사는 연기금 보험사들이 네. 있는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사냐. 일단 다른 그게 나라에 궁금한 거죠. 다른 나라에 있는 연기금도 한국 들어와서 채권을 거의 안 사죠. 다른 나라 연기금 최근에 WGBI라고 뭐 채권 지수 이게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포함이 돼서 이제 앞으로 예. 올해 11월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만 지금까지는 한국 국채 시장에서 한국 채권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 비중이 한 2%가 안 됩니다. 2% 조금 넘었다. 2.2% 정도 그러니 되네요. 다 국내 연기금 그쵸. 보험사가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국내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어떤 행태 자체가 3년물이 주력인 거고 그 30년물은 대부분의 장기물은 보험사들이 사가고 보험사들은 30년물만 사가고 그렇다 보니까 10년물은 수요가 없어서 금리 변동폭도 크고 이제 그 10년 채권값도 물은 그냥 싸고 외국 국채를 사고 외국 채권을 살려나 차라리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덴마크 연기금들이나 미국 연기금들은 10년물을 산다는 얘긴데 네. 우리는 무슨 투자 전략을 쓰길래 10년물을 그렇게 안 사고 될까?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30년물 국채가 2012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안 샀습니다. 그때 처음 발행했을 때 개인 투자자 비중이 60%였어요. 그만큼 안 샀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보험사들이 이제 나오기만 하면 다 사간다고 하는 이유가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가 장기 채권을 무조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게끔 규제가 바뀝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장기 채권이 싹 들어가는데 예.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가 생기면 이 10년물에도 수요가 생기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외부에서 강제로 오는 수요가 생길 만한 충격이 이걸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포함이 돼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 장기 채권 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수요자들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년물을 살려고 하는 수요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10년물이 이제 주력 채권으로 이제 올라서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3년에서 10년으로 맞습니다. 시장이 좀 커져야 된다. 그렇죠. 커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이제 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리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시중은행한테 할 게 아니라 모기지은행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럼 김 기자님 말씀은 모기지은행 만드는 것도 뭐 검토해 볼 만하지만 일단 채권 시장의 환경이 장기채 중심으로 좀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채권 벤치마킹 그 지수도 3년 국채니까 3년이 웬 말이냐. 주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연기금이나 그렇죠. 보험사들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10년물을 잘 안 건드리고 그럼 그 돈으로 뭘 굴리고 있는지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이유는 찾을 수 있거나 못 찾겠거나 하여간 그러네요. 그래. 근데 다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변동금리가 자꾸 많이 팔리니까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크가 커진다는. 3년으로 계속 로로버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상하네. 왜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갔으니까 그동안은 집값도 올라가고 뭐 장기채가 왜 필요해? 성장이 더 중요하지. 근데 장기로 고정으로 받으면 많은 집주인들은 다 이제 고정금리로 받고 그럼 미국처럼 이제 금리 쌀 때 다 갈아타서 역사상 최저금리로 이자를 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금리를 올려도 별로 괴롭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집값 막 오르고 그럴 때 뭘로 잡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뭐 집값은 원래 그래서 공급으로 잡는 거다. 아니, 2%가 뭐 늘 얘기하듯이. 그래도 별로 잡으려는 의지가 원래 크진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들고 있는 사람은 신규 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처음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금리가 높죠 당연히. 네. 거기 당연히 금리 충격이 가겠죠. 그거라도 그걸 좀 빨리 더 하면 어떻습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다면서요. 사실은 고정금리 하는 게 리스크를 그것도 짊어지는 건데 금리가 높아지면 안 팔고 있다가 금리가 자기가 빌린 것보다 낮아지면 싼 금리로 갈아타고 그런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없어서 갚아도 수수료 없이 그냥 낼름 그냥 점점 내려가기만 하는 내 금리 대출 금리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 우리나라도 3년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많이 3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뭐 많이 깎이나 뭐 그랬던 걸로 3년 지나면 없어지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중도 상환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3년 지나게 되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별 그러니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고정만 많이 다, 있으면 된다. 다 있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는 어렵죠. 없으면 은행에 안 갚음하려면 오늘 내가 대출 신청했다가 은행은 계속 괴롭히고 네. 내일 가서 낼름 갚아버리고 아 그렇죠. 다음 날 가서 또 대출 살라고 그러고 그러겠죠. 조금이라도 싼 데 있으면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 많이 없다.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네요. 그러게요. 그런 구조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